여야가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출구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안 노선 결정 시기가 전 정부 때인지 현 정부 때인지를 놓고 각을 세웠습니다. 한편 나토 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만남을 갖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도로가 제한된 때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또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입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 정권이 들어선 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바뀐 것.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모습은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내용을 하도 이게 뜨거워진 쟁점이라 좀 보니까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사실 양평군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양평군의 남부 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2018년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이 강상면 쪽으로 이제 하는 안을 갖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와 이제 협의도 했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이거를 이제 도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제 가다가 2008년부터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이제 말하자면 국책 사업으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책 사업 국토부가 얘기한 거는 저쪽 지금 양서면 쪽으로 이제 도로를 두른 걸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강상면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건데 정부가 어쨌든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국가 교통망 차원에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쪽으로 뚫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네. 이제 다시 용역 회사를 좀 선정을 합니다.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도 한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와가지고 기술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지금의 말하자면 대안 노선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경적 요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량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마을의 또 균형 발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니까 이 안이 맞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 난 것은 대선 달이 있던 3월 달에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 회사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적 측면에서만 이걸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 두 안이 다시 검토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안이 이제 최종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걸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거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은 이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대안 노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것은 그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힐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푸는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 대비 편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예산 대비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어디냐, 그다음에 주민 편익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건 국토 종합개발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맞겠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걸 정하는 거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지금을 보면 정치 영역의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노선이 등장하게 됐고 이것이 신도시와 연결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더 앞으로 우리 30년, 40년에 국토교통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분야를 놓고 원점에서 다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때 이 수정안이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제 좀 나왔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뭐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좀 보아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알리바이 만들려고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제 설명 들으시면 아마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18년에도 원래 이제 양서면이 지금 원래 검토됐던 노선이잖아요. 네. 예타도 양서면으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네네. 돼 있는 예. 노선이 검토가 됐던 건데 강상면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논리로 2018년에 양평군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예를 들면 국토부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내부 검토 보고서로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부로 나온 게 아니니까요. 결국 예타도 양서면으로 예타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바깥쪽에다가 뭐 굳이 양평군 의견이라고 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뭐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이 강서면으로 강상면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니까 네. 용역업체가 마침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3월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강상면 쪽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5월에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마침 윤석열 정부 출범 딱 하고 맞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강상면 안을 가지고 국토부가 2달 뒤인 7월에 양평군에 의견 제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요. 근데 양평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8일 만에 3가지 노선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강상면 종점안을 같이 넣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3월 9일이 있었는데 3월에 마침 대안 노선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월에 그 대안 노선 제시를 용역업체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윤석열 정부 다 출범한 다음이잖아요. 그때 양평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지금 하남시에서 제시한 의견은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양평군이 제시했다는 이유로 강상면안이 갑자기 급부상하고 올해 5월에 최종적으로 강상면 그러니까 예타도 통과하지도 않고 아무 의견도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이 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토부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용역 업체를 선정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잠깐 그건 뭐 예, 예. 문재인 정부가 짜고 쳤다고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야 저도 의심하는 잠깐 거나 다름이 말씀드리고, 없는데. 네,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강상면 지금 얘기하는 대안 노선이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수위 주변에서 그때 탁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양평군의 2030 양평군 발전 계획에 이미 2018년 전부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매우 유력한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평군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봤는데 국가는 그렇게 본 게 아니죠. 국가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숙 신도시라든가 국가의 앞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과 맞물린다면 어떻게 도로가 나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국토부가 이거는 직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당 기술 회사 2개 회사들이 이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불거진 거지 마치 이게 없었던 것이 이게 정말 한 번도 검토되지도 않았고 정말 이게 비용 대비 편익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 다만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아요. 기존 노선만 이루어진 건 맞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이 만일 이것도 그런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저는 검토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그래서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프레이밍이 형성되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다 보도에 따르면요 고속도로 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 외곽하고 연결하는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검토했다고 하는 것도 고속도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반박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게 맞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국토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뒤늦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곳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안을 제시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토부가 원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국토부 장관이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이거 사업 다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논란이 커지니까 국토부가 그러면은 근거가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막 훑어보고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근거랍시고 예, 내놓은 예.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정동균 전 양평군수에 대한 뭐 땅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게이트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뭐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것도 눈물겨워가지고 제가 봐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요. 평수로 말하면 12,000평가량이 됩니다. 29개 필지고요. 전부 다 뭐 강상면하고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양평군 강상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한 9개 필지 정도, 12개, 좀 넓게 잡으면 12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양평군의 읍 쪽까지 같이 합하면은 한 29개 필지 됩니다. 이게 12,000평 가까이 돼요. 12,000평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정동균 전 군수의 경우에는 원래 양평 사람인 거예요. 양평 사람이고 지금 그 인근에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땅도 사실은 직접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투기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저 정치 그만두고 양평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021년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땅 샀고요. 그리고 대선 끝난 직후에 사실은 양평으로 내려갔어요. 그 땅 다 합치니까요. 제가 땅 토지가 617제곱미터, 187평이에요. 거기 한 건물이 60평짜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집이. 이거 투기라고 볼 수 있나요? 12,000평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유영민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데요. 2017년에 그 장관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대기업에 재직 중이다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1998년도에 땅 산 거예요. 그게 924제곱미터, 279평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김성교 전 의원 있잖아요. 양평군수를 3선을 했습니다. 내리 2007년부터 시작해서요. 2018년까지. 사실 지금 양서면 안이 거의 김성교 전 의원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김성교 전 의원도 양평군 지금 옥천면에 땅 갖고 있잖아요. 제가 땅 보니까 238평 갖고 있어요. 789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다 투기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끌어다가 12,000평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집 짓고 사는 사람, 낙향한 사람한테 정치 그만두고 거기 가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한테 그거하고 비교해가면서 고속도로 노선 근처에 가 있으니까 그거 다 투기 아닙니까? 애써서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좀 답을 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을 좀 직접적으로 좀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대통령까지 나서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대통령께서 만약 어떤 입장을 밝히면은 이것이야말로 정쟁의 또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시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입장이라도 밝히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겠죠. 저는 어떤 입장이라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저는 이제 물론 국민의힘이 이걸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 지적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단 하나 그 나머지 두 분 김부겸 총리라든가 전 유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전 지난번부터 있었다고 손 치더라도 추산 정동균 군수 같은 건 현직 군수 시절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타 발표 3개월, 4개월 직전에 그 땅을 산다? 그거는 좀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군수라는 현직 군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본인이 사실 그 앞으로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보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안을 놓고 보면서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치달으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영향을 누가 끼쳤느냐? 국토부냐, 지방자치단체냐, 뭐 그다음에 기술사 회사들이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진실 게임 하자면 이제 끝도 한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걸 정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설계에서부터 예비타당성까지 한 7년 동안 이게 핑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국회 거쳐서 이게 7년을 가는 동안에 저는 이러한 것들 갈등 요소들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들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대통령 일가 유력, 그러니까 이게 2, 3년 전부터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고 또 사실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재산 신고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당연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적 고려가 없이 이런 걸 국토부가 추진했다라면은 저는 어쨌든 이것 또한 저는 국토부가 너무 이건 순진하게 봤거나 너무 안이하게 이걸 접근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어쨌든 이 논의에 대해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간다고 치니까 이제 이 땅에는 누가 있고 저 땅에는 누가 있고 이건 누가 샀고 저건 누가 샀고 이렇게 저는 끝없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거 정쟁으로 가는 건 이게 제가 총선을 염두에 둔 양당의 전략과도 맞물린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최소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그렇다고 저는 주민 투표를 권하거나 뭐 여론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든 예, 어떤 예. 식으로든 기구를 만들든 간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게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도로가 필요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걸 국민한테 설득하고 양평 주민의 동의 받으면 됩니다. 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의혹이 있으면요 수사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거 이거 특혜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유튜브에 얘기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어요. 경찰이 네.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그럼 수사하면 되잖아요. 의혹 있으면은.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거 여기에 다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대응을 하니까 대체 이게 왜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걸까? 예. 이렇게 해서 의문이 예. 제기됐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대통령이 입시 문제까지 뭐 하나하나 킬러 문항까지 전부 개입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 나오고 나니까 입 딱 닫고 마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에 많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이에요. 대선 때도 민주당이 다 의혹 제기해가지고 땅이 몇 번지요, 뭐가 있는지까지 표까지 싹 만들어가지고 공개했었어요. 예. 공흥동 투기 그 개발 사업 때문에 경찰 수사 받기도 했었고요. 그랬다면 국토부 직원이 만약에 노선 변경할 때 혹시 이거 어떻게 될까 미리 사전 검토했어야지 맞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게 맞아 그렇게 검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의혹 제기하면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나서서 나는 정말 이런 거에 욕심이 없는 건데 마침 이렇게 됐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한마디라도 하면 이 의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예타도 다시 할 필요 없다 그래요. 강상면으로 그냥 노선 가겠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은 대통령 그 처가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땅에 그 땅값 안 오르겠습니까? 땅값 오르고 난 다음에 혜택 가져가도 그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잠깐 저도 예, 말씀하고 예, 마무리할게요. 예. 잠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ICT냐 JCT냐 이번에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예. 그게 논란이 있어요. JCT령은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 잘 좋습니다. 저도 예비 타당성 만일 그쪽으로 대안으로 간다 그러면 예타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저도 동의하는데 기승전 김건희로 가서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건 마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게 시인이든 부인이든 하겠다든 안 하겠다든 그 사안 자체가 다시 또 블랙홀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정치의 지금 네. 휘발성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마치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 이것도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하지 말고 저는 네. 가장 주민이 수요에 대해서 원하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게 적합한 대안인지 논의하자는 얘기죠. 예, 네, 뭐 뜨거운 알겠습니다. 감자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두 분의 시사평론가 의견 좀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 단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혹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할 것이냐가 될 텐데 이게 다자회담 계기면 만나도 되게 짧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게 될 텐데 사전 조율 없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이 얘기 하기는 하는 건가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기시다 총리가 안 꺼낼 수가 없는 사안이죠. 지금 쇼트랙을 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게 지금 뭐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제 물론 다자정상이지만 그래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저는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 아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게 손을 열었던 이 원천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센 발언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일본 정부 최대한 고민하고 있고 뭐 하겠다. 우리 입장도 조금 고려해 달라 정도로 톤 다운해서 얘기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 생각이지만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발언 기조를 놓고 봤을 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관철시킨 건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일본 정부가 거의 다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입증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달라. 그리고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조건절을 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상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로도 열어달라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예 의제로 등장할 경우에는 아마 그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냥 간단하게 만나서 서로 두 분이 그냥 짧은 대화를 할 경우에는 원론적인 입장,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가 내가 최소한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훼손시키지 말아달라 정도는 제가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두 분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오히려 저는 정상회담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진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 기시다 총리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오염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대통령실에서 낸 입장은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장 전달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나게 됐을 때 이 안전성과 관련한 어떤 담보, 좀 보이는 무언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일본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8월에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그 얘기를 안 꺼낼 수도 없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본 언론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지지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지금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4번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는 것은 일본의 관계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방류를 좀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이게 기시다 총리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 비판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측면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일본의 시각이라 그래요. 근데 항상 그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 태도가 이래요. 일본 정부의 그 강요들의 시각이 아마 반영되고 투영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 일본 언론이 자꾸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조치에 어찌됐든 간에 자꾸 한국 정부가 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취하고 한국 내에서 굉장히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걱정해서 윤 대통령을 만나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외교적 사안이나 그동안에 뭐 논란이 많이 됐으니까 그건 좀 각설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염수 문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기시다 총리한테 이 부분만큼은 좀 분명하게 입장 전달하는 모습을 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방류하겠다고 우겨대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들을 일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도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제 3가지 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내놓는 안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그 국민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뭐 과학의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이제 설득력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책은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TF를 이제 뭐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더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지점들 더 넓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지금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보기에 과학의 영역에서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세련된 것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뭐 국민들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저는 그 지금 뭐 이렇게 일본 가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도 플래카드 들어도 일본 가서 일본어로 들어야지 왜 우리 한국어로 된 걸 듣습니까? 그 일본 정부 얘기하고 일본 총리 얘기하는 분들이 그걸 당연히 일본에 가장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일본어로 꺼내 들어야지 한국어로 꺼내 들으면 우리 국민 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야당도 이전 이렇게 해야 된다 봐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얘기할 때 힘을 갖도록 그 이를테면 약간 레버리지 그런 이제 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우리 야당도 이렇게가 요구하는데 우리 입장도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치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것을 그냥 그 가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들을 간다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 어떤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차라리 여야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TF 진짜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시키고 결국 이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같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짜 뉴스라는 부분에도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짜 뉴스로만 너무 공박하는 거는 저는 좀 걸러내는 필터링 효과는 하긴 하되 네. 가짜 뉴스라고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 또한 그건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짜 뉴스로만 공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팩트를 이야기하고 반박 논리를 이야기하고 최소한 가짜 뉴스나 괴담 정도는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논리들을 조금 더 개발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촉구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가짜 뉴스라고 해서 정말 이것을 다들 어떤 뭐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정부 여당이 조금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좀 꺼내놔야 된다. 예. 그러면서 야당도 좀 압박하면서 저는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정부 여당이 캠페인을 하듯이 네.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차단에 주력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오염수 투기 보류하는 것 요구해야 한다. 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한다. 이런 류의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에 설득할 수 있는 민주당이 어떤 방안을 내놓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에 공동의 TF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예. 멀리 와버렸다. 지금도 시점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야당에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 야당들도 만나고 일본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후쿠시마 주변을 둘러싼 세계 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어민들도 사실 도쿄전력이 뭐 일본 정부가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어민들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민단체에서는 우린 절대 찬성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성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찬성해 주는 순간 모든 걸 다 인정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검사를 했더니 핵종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염수가 배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제대로 정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핵종이나 스트론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린 끝까지 반대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레버리지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어찌됐든 국제기구 IAE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했으니 그걸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한 발을 빼더라도 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줘야 나중에 가서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나타났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약속을 보장받거나 방류를 중단하는 조치를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일본으로 가서 단순히 뭐 지금 국내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앞으로 향후 대응할 때
일본 시민단체나 일본 야당하고 공동 대응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여러 우려의 측면에서 우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전 의미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인 재원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합참이 발표하기를 오전 10시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도 이 우천을 이유로 좀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다시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로 인해서 어쨌든 수년이 된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비 때문일까 또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듣겠습니다. 비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만찬회동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만찬회동을 두 사람이 했는데 전용직 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술도 한잔했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그 뭐 정말 여론 걷잡을 수 없이 비난 여론이 쏟아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뭐 일종의 재난 상황 같은 이 상황을 넘기고 난 다음에 만나도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전현직 대표의 만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만남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들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당이 쇄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내 갈등이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무리 뒤에선 신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좀 안심시켜주면서 갈등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길 원할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덜어주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감을 좀 키워주게 스스로 키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비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게 회동 하루 전에 당원 전용 커뮤니티 블루웨이브가 좀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통합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듯한 뭐 그런 보도들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요.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아니냐 막 이렇게 한 번쯤 비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블루웨이브에 오늘 들어가 봤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창 열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네. 이전에 당원 게시판이 굉장히 뭐 서로 간에 치열하게 논쟁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좀 변질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새롭게 바꿔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당원 게시판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상단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당원 게시판하고는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신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했다. 이걸 조치 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신고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을 뭐 당원들이 내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막 거센 비난전이 일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뭐 양쪽에서 진영 간에 막 싸우는 것처럼 이런 정도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젠 좀 전략적 선택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시선들과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만남이 이제 비 때문에 연기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가 한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그러나요? 감히 청하진 않았지만 난 사실 바라던 바다 연기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감청 고소원이란
말의 의미인데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두 분이 만나는 게 뭐 진정성을 저는 의심하는 건 아닌데 때 밀리듯 만나는 건 맞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는 들어온 지 3주가 됐는데 당신 대표 안 만나고 뭐 하는 거냐, 전직 대표가. 이 비난이 계속 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계속 아웃복싱 하듯이 그 뭐 묘소 참배하고 전직 대통령 방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루틴한 일정들이에요. 근데 자꾸 본질적으로 그럼 당신은 전직 당대표로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이재명 지금 현 대표는 당신은 왜 먼저 손을 안 내미냐 이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접합점이 돼서 이제 보기로 한 건데 만나겠죠. 저는 다음 주에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큰 게 없을 거라고 봐요.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남으로써 일단 시간을 좀 버는 거예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시간, 몇 달 더 시간을 버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낙연 대표를 내쳤고 끌어안지 않았다는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은경 혁신의 시간으로 조금 두면서 양측 간 말하자면은 지금 탐색전들을 조금 2차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게 뭐 이제 말하자면은 시작의 끝이 아니라 끝의 시작의 저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위원장 얘기 계속 해주시니까요.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띄우고 나서 많은 보도들도 나오고 띄우기 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간담회 있고 이번 주 초에 고문 만났고 14일은 청년 간담회하고 계속 일정들은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혁신위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맞는가, 그걸 당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목소리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혁신위 멤버들도 그렇고 원래 정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초부터 한계로 지적됐던 건데요. 혁신위 대변인을 한번 불러서 인터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위 대변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혁신위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리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측면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겠다고 애초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탈당하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고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콩가루 집안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에서 쓴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좀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기자간담회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오늘 나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요.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나는 것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자를 만나서 언론을 상대하면서 혁신위가 가야 될 방향들을 얘기를 해줘야 스피커 역할을 또 누군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뭐 전용기 대표가 만나가지고 당의 통합을 하는 뭐를 하든 갈등을 하든 그런 것들을 혁신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혁신의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그걸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잖아요. 그걸 좀 빨리 좀 털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올바른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이걸 뭔가 무용론처럼 듣지 않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막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쓴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1호, 2호 내는 것들에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따라가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 혁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혁신은 절박해야 됩니다. 근데 절박감이 보입니까? 저는 혁신이가 정말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지난번 이제 의원들 실명 3명 거론하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게 존재감 드러내는 게 혁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혁신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혁신의 활동 와중에 슬그머니 김홍걸 의원이죠. 복당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때 이제 탈당했던 사람 복당시켰습니다. 그게 혁신이 활동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박성이 없어요. 혁신은 말이죠. 제가 참 책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혁신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혁신은 권력이 생존하기 위한 절박성의 문제고 저 권력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쟁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만이 이제 혁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게 시간 버는 것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민주당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민주당의 어떤 그런 현재 주소를 그걸 하기 이전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리더십을 회복하는 시간 벌기용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게 대선에 졌는데 대선 백서 안 만드는 정당이에요.
대선에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조차 안 하고 슬그머니 혁신으로 넘어가니까 이 혁신이 제대로 된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정말 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 안 만든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과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 인해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김은경 혁신이가 많은 지금 공개 일정들을 좀 하면서 네네. 의견 수렴하겠다는데 네. 저는 뭐 물론 제가 뭐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수렴을 하길 바라요. 그렇지만 제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뭐 지지와는 별개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혁신이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을 이제 생존의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저는 제가 보기에 쇄신의 속도라든가 결과가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 두 분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5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18억여 원의 법률 의견서를 써준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보수가 많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뭐 아주 뭐 틀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어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저도 이제 청문회 보면서 느낀 게 네. 정말 대법관이라면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어떤 최종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분들 아닙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정의의 구현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도 세워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은 그 갈 자리까지 그 자기 관리하는 시간 동안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법관 되실 분들이 자기가 그 현직 법관 그만두고 조금 말하자면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저는 약간 로드맵이 좀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야 지역만 바뀌면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대법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무리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한다고 해서 오해가 또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제도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해명들을 좀 내놓기는 했단 말이에요. 좀 어제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결같이 그런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 검사, 법조 카르텔이 제일 심하다. 2,200명, 2,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검사, 판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적 판단을 다 좌지우지하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들도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가량 되는 기간 동안에 일종의 법률 의견서 써주고 18억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해충돌방지법상에 이렇게 고문자문을 최근 2년 내에 받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회피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대법관으로서 이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고 하는 대형 로펌 사건은 내가 맞지 않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대형 로펌이 뭐 김앤장이나 뭐 태평양이나 세종이나 뭐 이런 곳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들이에요. 예. 크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여기서 지금 대부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들 기피하면은 그럼 대법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맡을 건가? 사실 물론 대법관이 14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마다 전부 주시면 안 맡을 건가? 이게 과연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